네, 북유럽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첫 방문지인 핀란드에 도착을 해서 공식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미 회담 1주년을 맞는 시기에 개최되는 해외 순방인 만큼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담은 선언문이 나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도 여야 3당의 물밑 접촉이 있었지만 국회 정상화 논의에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여야 간의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현안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자,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길 6박 8일간의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첫 방문국인 핀란드에 도착을 해서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을 했는데요. 일단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노르웨이를 방문하는 관계로 또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담은 오슬로 선언이 나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일단 이번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순방이 갖는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떠나셨지 않습니까? 예. 포용, 혁신, 평화인데요. 굳이 제가 나라별로 좀 연결을 하자면은 네. 핀란드 같은 경우가 이제 혁신인데요. 핀란드가 북유럽에서는 스타트업 기업들 강국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핀란드가 예. 혁신이라고 할 때요. 스웨덴은 이제 포용의 방점이 찍혀 있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도 노사 갈등이 아주 극심했던 나라고요. 예. 유럽의 그 빈자라고 할 정도로 아주 어려웠었던데 지금은 이제 북유럽 모델을 꼽을 때 스웨덴이 꼭 들어가는데 그 사회적인 대타협을 통해서 그런 결실을 이뤘는데요. 1938년도에 사스바덴 협약이라는 건데 이걸 통해서 기업은 근로자를 일자리를 고용을 보용해주고요. 또 노조는 파업을 좀 자제하는 건데. 이거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 이제 돋보이는 게 사회적 약자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같이 가는 건데 예. 우리 사회가 지금 노사 간의 갈등이 심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이 넘쳐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아마 스웨덴을 통해서 좀 이제 보겠다는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평화 쪽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데 예. 노벨상의 7개 부문 중에서 평화상을 시상하는 데가 노르웨이 오슬로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쪽을 세 가지를 가지고 가셨는데 저는 이제 가장 크게 보이는 게 경제와 함께 지금 남북 문제가 지금 일종의 답보 상태에 있는데 예. 이 물꼬를 좀 트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이 3개국, 소위 이제 북유럽 3개국이라는 데가 이제 대통령이 임기 중에 한 번 정도 가시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때 갔다 오셨고, 노르웨이하고 스웨덴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가셨고, 김대중 대통령도 가셨고 이런 나라인데 청와대에서 이제 포장을 하기 위해서 평화, 혁신, 성장, 포용국가 얘기합니다만 별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오슬로 선언이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지금 북미 관계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선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예정된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제 이달 말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과연 미 중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갈 것이냐. 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들렸다 가셨기로 했는데 1박 2일로 오시는데 소위 이제 북미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사실은 충실히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잘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조금 우려는 있습니다. 예. 야당 측에서는 약간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지금 이번 순방을 좋게 평가하고 있지 않은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야당의 시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야당 시각에 참 공감하기가 어려운 게 예. 모든 건건을 사안에 대해서 물론 견제하고 비판하는 게 야당의 본연의 역할인데 이건 견제 비판이 아니라 비난 수준에 가깝지 않은지 예. 이번 같은 경우도 천렵질이라고 그렇게 민경욱 대변인이 논평을 했었는데 예. 질이라는 게 국어사전에서 보면 행동이나 말을 아주 얕잡아서 낮춰보는 건데 어쨌든 대통령이 외교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 순방을 떠났는데 지지하지 않았던 국가를 대표해서 가시는 분한테 천렵질을 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지 저는 좀 안타깝고요. 예. 설령 본인들이 조금 다르더라도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같이 호응해주고 다녀와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게 좀 온당한 자세지
떠나는 분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야당으로서 또 이전에 그 집권을 했던 정당으로서 이게 온당한 처신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민경욱 대변인 발언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렵질이라는 표현, 지금 대변인께서는 이런 표현의 수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사실은 민경욱 대변인은 대변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의 얘기를.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사실은 지금 대통령께서 가시면서 메시지를 좀 적절하지 않게 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 된 거지. 국회 정상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공당의 대변인이 논평을 하면서 대통령의 순방이라는 것을 철렵질에 비교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시급한 순방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예정된 순방을 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번에 그 전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더 이상의 막말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 대변인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봐야죠. 그거를 못하면은 사실은 이제 황교안 리더십이라는 게 의미가 없게 되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이제 당내 의원들이 이런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당연히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나오는 답변을 보면 꽤나 좀 회피하는 듯한 직답을 피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막말을 어떻게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속 조치가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신상진 신정기 특별위원장 같은 경우는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막말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도대체 뭐가 막말이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성차별적 발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을 어렵게 하는 발언이라든지 국민 통합을 분열시키는 발언이라든지 몇 가지 기준을 세우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황교안 대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못해 나가면 사실은 이제 황교안 대표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아마 지난 주말에 이제 이 우파 진영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통찰력 있는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문열 선생을 만나는데 이문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내용일 거예요. 내부의 환부들을 정리하지 않는 이상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보수 우파 정당으로 국민들한테 지지를 다시 얻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향후에 있어서 황교안 대표가 정말 지금 현재 지지자 중심의 리더십을 넘어가지고 국민적 리더십을 얻느냐 마느냐 그런 기준이 되겠죠.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뭔가 좀 품격과 품위를 갖추고 한 비판과 그냥 이제 아까 철렵질 같이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막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런 통제가 되지 않는 당내의 사정을 저희가 어떻게 좀 이해를 밖에서 해야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고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것이고 그런 배경에는 이문열 선생이 재미난 표현을 썼던데 이 솥 안에 있는 개구리들이 계속 이러다가는 말라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자기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또는 이제 뭔가 화풀이를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 결국은 미래는 없는 거죠. 이제 저는 덧붙이자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기초 질서를 잘 지킨다고 이제 사례를 많이 듣는데 교통법규라든지 우리도 물론 잘 합니다만은 미국 국민성이 우리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법으로 강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주 과한 벌금형을 내린다든지 인신 구속형을 내린 건데 우리도 한국당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일종의 학습 효과거든요. 이렇게 해도 크게 나한테 신상에 어떤 돌아오는 게 불이익이 없으니까 해서 일종의 언론의 어떤 관심을 좀 받고 오히려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판단에서 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가 지금 본인한테는 좀 기분 나쁜 별명이지만 처음에 초기에 황세모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유부단하다는 걸 드러내는 상징적인 적인데 이런 경우도 막말을 본인이 이렇게 앞으로 강하게 한다고 천명을 했으면은 그 조치를 또 합당하게 하셔야지 계속해서 말 선언해놓고 또 가서 행동은 또 따르지 않고 그러면은 이런 행태가 계속해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어떤 과감한 입장 표현이 필요하다, 조치가 네. 필요하다는 두 분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국회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뭐 방금 전에 이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부대변인 통해서 추경 예산안 처리 방안 또 중소영세상인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한 것 결과를 들어봤는데 일단 국회 파행이 뭐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도 정말 뭐 비판의 목소리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복귀를 하지 않으면서 여당의 이제 장기화 원인이 여당에 있다면서 대여 공세를 뭐 늦추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상황으로 간다면은 단독 그 소집을 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배제할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제적의원의 4분의 1, 75명만 되면 예. 이제 국회 소집은 가능하니까 다른 당이 도움 없이 민주당만으로도 가능하죠. 근데 문을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는 문을 열었다 하더라도 네. 추경이라든지 개혁 입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은 뭐 불보듯한데요. 예. 저는 한국당이 언제까지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인지 예.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114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많은 의원들을 가진 제1야당이 국회 논의의 장에 들어와서 상대방의 실정이 있다면 그 실정을 부각을 시키고 본인들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제대로 된 정당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런 만한 실력이 안 되는 것인지 그런 자신감을 좀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오늘자 한국일보 여론조사 보면은 보수 야당을 심판하는 이유로 가장 큰 게 뭐냐고 물어봤었는데 예.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대안 제시를 못 한다는 게 54.6%입니다. 이게 바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한국당에 대한 정서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싸우더라도 싸우고 아니 황교안 대표가 17일 정도 민생 투어를 통해서 본인이 확인했다는 게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확인했으면 이제 국회에 들어오셔가지고 한국당이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 국정을 이끌어 나갈 건지 대안을 제시할 건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뭐 오늘 하는 게 뭐죠? 그 초월해죠.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게. 예. 다른 일정 때문에 참여를 못 한다는데 이미 예고된 모임이거든요. 지난 4월 달에도 다른 일정이라고 똑같은 핑계를 예. 댔었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들어와서 능동적으로 때로는 또 공격적으로 해서 민주당이나 집권 여당이 실정이 있다면 과감하게 비판하시고 그에 합당한 대안을 좀 제시하는 게 공당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에 조금 길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예. 아까 제가 그 홍익표 대변인의 기자회견을 보면서도 뭐 좋게 얘기하면 여유롭다고 봐야 되고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무능하거나 아니하다고 무책임하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14대 그러니까 1992년부터 사실은 국회를 봐왔습니다. 저런 집권당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경제와 민생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 아까 그 순방 얘기를 했는데 순방을 브리핑한 다음에 경제수석 윤종원 경제수석이 지금 한국 경제가 하방 위험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뭐 말을 어렵게 해가지고 하방 위험성이지 하방 위험성이라는 거는 경제 위기 신호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도 또 거의 4월 말부터 시작해서 대통령도 매주 경제 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홍당기 경제부총리가 6월 2일 날 TV에 나와가지고 경제 위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떠났냐면 국회가 정상화돼서 추경 처리하면 된다. 왜 안 하냐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추경 처리한다고 경제가 나아지나요 기본적으로. 솔직히 저 정도 당정청 회의를 했으면 경제수석이 공식적으로 경제 위기를 인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경제 인식이 무엇이 잘못됐고 우리의 정책 기조가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깊게 검토를 하고 있고 대외 환경이 지금 급속히 어려워지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문제에 대해서 기업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정부가 직접 나서지는 않더라도 외교적 노력을 총동원하고 예.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굉장한 시급한 문제의 현안과 관련된 얘기지. 마치 추경이 나오면은 다 해결될 것처럼. 그러면서 실제로 아무런 양보를 안 하고 결국 집권당으로서 국회 공전에 대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안 하잖아요. 저렇게 해서 저는 아마 경제 주체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야 이게 정말
정부가 있는 것인지 집권당이 있는 것인지 국회가 있는 것인지 야당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일단 국회 정상화에 앞서서 정 의원님 말씀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국민들도 알게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저는 네, 이제 결론 그 좀 대통령이라든가 청와대 당직자들이 그런 현실 인식이 없어서 저는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예. 경제는 정말 심리다는 말처럼 주식시장에서 한번 저 주식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투매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주식이 이제 완전 폭락을 하듯이 경제가 어렵다는 상황 인식을 당연히 하고 있었겠죠. 다만 국민들한테 어떤 그런 그 좌절과 절망감보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아마 내부적으로는 저는 정책적으로 어떤 문제의 기조도 바로 잡고 저는 해왔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물론 저도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좀 더 치열한 그 문제 해결책이 좀 보이지 않지 않는가 싶은 좀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을 좀 제시해서 대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적어도 협상의 파트너라고 인정을 한다면은 한두 개 정도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5+1이라든가 3+1을 하다가 지금 이게 망가졌는데 뭐 3당이 됐건 5당이 됐건 한국당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좋아. 그럼 3당하고만 한다든지 하고 아니면 먼저 한국당하고 일단 그 단독 회담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 정도는 들어줘가면서 한국당을 좀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이 좀 너무 형식에만 머물러 있어서 국민들 보기에는 아직 배가 좀 덜 고프구나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경제 얘기를 오래 하면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제가 짚으면은요. 대통령께서 4월 29일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 그러고 나온 다음에 지표는 뭐였냐면 GDP는 역성장을 하는 거고 경상수지는 적자가 나는 거고 가처분 소득도 줄어들고 그러면은 외국에 파는 것도 국내 소비도 여력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열흘 있다 하세요. 그리고 일자리 수석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고용 사정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문제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적어도 대통령께서 순방 가실 때 이랬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외 환경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우리 지금 내부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정된 순방을 간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대신 국내에 있는 총리를 비롯한 집권당에 계신 분들이 경제 점검만을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돌아오면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 거기에 더해서 그나마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추경이니까 추경 예산에 대해서 국회 정상화를 통해서 시급히 야당에서 좀 협조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도 그렇고 야당도 화를 좀 덜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문제가 국회 정상화가 안 돼서 벌어지는 문제처럼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헛말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여당은 경제 상황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고 야당은 이제 더 이상 명분을 찾는 게 아니라 빨리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돌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내홍 매일같이 이제 오늘이 분수령이다, 오늘이 분수령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정말 이제 끝장 토론을 벌인다고 하니까 오늘은 정말 어떻게든 방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 이제 해결 방안은 그거죠. 이제 손학규 대표 측에서는 어떻든 당신이 갖고 있는 대표 지위를 유지해 달라. 내가 직접 모든 것을 총괄하지 않고 그것을 혁신위한테 넘긴다고 하더라도 네. 이 얘기고 지금 이제 소위 안철수, 유승민이 연합한 쪽에서는 우리가 사실상 의사결정 구조에 다수를 점하고 있으니까 권한을 다 내려주시고 물러나셔라. 그런 혁신을 구성하겠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방법은 이거 하나라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정병국 혁신위원장도 그리고 지금 이제 손학규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주대환 또 혁신위원장 후보도 양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혁신위원장으로서 좀 새로운 양측이 합의 볼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마련하면서 손 대표한테는 좀 명예롭게 앞으로 과정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실질적인 권한은 거기에 부여하는 이런 방식으로 양측이 합의하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 이 내용은 계속 된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이 모임에서 혁신위를 열 것이냐,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도 또 표결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던데 이것 자체가 아예 그러면 물 건너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까? 그 당내 상황을 모든 거를 표결로 사실은 하는 건 정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 표결을 한다 손 치더라도 법적으로 대표를 쫓아낼 방안이 없어요. 무력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안 채우면 대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예.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표결해서 당신 나가라 그랬는데 그럼 손 대표 측에서 그런 당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내밀게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아마 이제 그것은 의사 타진 정도를 각자한테 쭉 물어보는 형태가 될 것이고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바른미래당이 조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이 또 떨어지잖아요. 하도 내용을 막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본인들한테도 아주 안 좋은 과정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정치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도 선에서 예. 합의를 좀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런 정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손 대표의 아름다운 뭐 일종의 아름다운 퇴장을 위해서 하자면 정치적 뭐 전략이랄까요? 그럼 어떤 게 있을지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도 어제 제가 마침 또 바른미래당 의원분들 한 분하고 제가 저녁을 같이 했었는데 예. 결국은 이제 보면은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어제도 제가 느꼈는데 워낙 이견차가 크고 누군가가 양보를 해줘야만 풀리는 문제인데 예. 양보가 안 된다는 데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손학규 대표가 어쨌든 정치를 오래 한 분이고 우리 한국 정치에서 비중이 있는 분인데 이렇게 막 몰아붙여가지고 뭐 쫓아내듯이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퇴진을 할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주는 쪽. 그러니까는 저는 당권파가 아닌 쪽에서 이분들이 먼저 명분을 만들어줘야 이분이 나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지. 계속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밀어붙여가지고는 해결책이 없다. 저는 그래서 우선순위를 굳이 따지자면은 당권파의 반대 측에 있는 분들이 손학규 대표가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어떤 네. 출구를 열어주는 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또 바른 정당계 의원들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던 송태우 윤리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120분간의 난상 토론에서 과연 어떤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네.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